서명하시기 전에 저 진열대에 놓인 소스병의 라벨부터 제가 가져온 것과 맞춰 보시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꺼내자 넓은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무대 위에는 봄담의 새 공급 계약서가 놓여 있었고 남편 유태준과 차세리는 만년필을 든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행사장 뒤쪽에서 누렇게 변한 반쪽 라벨과 오래된 조리 일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라벨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다은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입술 끝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홉 회를 함께 산 저는 그 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화가 났을 때보다 두려울 때 더 침착한 척 했습니다. 세린도 계약서 위에 올려둔 손을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계약서 아래에는 제가 허락한 적 없는 회사 이름 윤슬푸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행사 직원은 제가 초대 명단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소스를 쓰는 회사의 행사에서 저는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보관해둔 공동 창업자 증명서와 몇몇 가맹점주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제 옆에는 평생 시장에서 국을 끓인 어머니 김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꽃무늬 앞치마 위에 검은 재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사람들은 어머니의 옷차림을 한 번씩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제 팔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 덕분에 저는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행사장 한쪽의 유리 진열장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첫 매장의 메뉴판과 낡은 앞치마, 그리고 갈색 소스가 굳은 작은 유리병이 있었습니다. 병에는 찢어진 종이 라벨에 오른쪽 절반이 붙어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오래전 그 병이 이사 중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라졌다던 병은 남편과 세린이 새 공급 계약을 발표하는 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병은 우리 부부가 처음 만든 소스의 기념품이야. 지금 계약과는 상관없어. 제가 병에 다가가지도 않았는데 그는 먼저 설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면 왜 서둘러 선을 긋는 것일까? 왜 사라졌다고 거짓말한 물건이 세린의 회사와 계약하는 날 이곳에 놓여 있을까? 그 모든 일은 석 달 전, 봄담 창립 9주년 행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행사에 낼 갈비 소스를 확인했습니다. 과일의 단맛이 먼저 올라오고 된장의 깊은 향이 뒤에서 받쳐야 했습니다. 마지막 참기름 향은 오래 남지 않아야 했습니다. 전날 비가 와서 배에 수분이 많았는지 단맛이 조금 강했습니다. 저는 조청을 줄이고 숙성 간장을 한 숟가락 더 넣었습니다. 태준 씨는 제가 일을 마칠 무렵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직접 했어? 이제 직원들에게 맡겨도 되잖아. 행사에 처음 내는 배치예요. 마지막 확인은 제가 해야죠. 회사가 예전처럼 작은 식당이 아니야. 네가 모든 냄비를 붙들 수는 없어.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봄담은 작은 한식당에서 시작해 전국에 28개 가맹점을 둔 브랜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도 100명을 넘었고 메뉴 개발팀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표 소스의 최종 기준만큼은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맡아온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준 씨의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도착하자 그는 몸을 돌려 화면을 가렸습니다. 당시에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작은 습관부터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두던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고 묻지 않아도 거래처 전화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에서 쓰지 않던 향수 냄새가 재킷에 묻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이 커져 피곤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저와 태준 씨가 처음 만난 것은 9회 전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조리팀 계약이 끝난 뒤 어머니의 시장 국밥집을 도우며 새 메뉴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식자재 업체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그는 납품 상자를 가게 안쪽까지 옮겨주었고 어느 겨울에는 얼어붙은 수도관을 고칠 사람까지 불러왔습니다. 그때의 그는 남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갈비 양념을 처음 맛본 사람도 태준 씨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된장과 간장에 발효한 배와 양파를 넣고 느끼함을 줄이기 위해 비율을 수십 번 바꾼 소스였습니다. 제가 시험용 고기를 내밀자 그는 한 입 먹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맛이 없어요? 아니, 이건 시장 반찬 가게에서만 팔 맛이 아니야. 그 말이 봄담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넣었고 태준 씨는 중고차를 팔았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상가에 작은 점포를 얻었습니다. 저는 주방을 맡았고 그는 홀과 배달, 거래처와 세무 업무를 맡았습니다. 장사가 끝나면 바닥에 앉아 남은 밥과 김치를 먹었습니다. 매출이 거의 없는 날도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둘이 함께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첫 매장이 자리를 잡은 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작았고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단체 예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태준 씨는 주방 문을 닫은 뒤 제 손을 잡고 앞으로는 누구도 어머니와 제 손맛을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을 좋아하지 않아 홍보와 외부 업무를 태준 씨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새로운 가맹 상담이 들어올 때마다 제 조리 일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 맛 하나를 만들려고 몇 년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커질수록 그의 표현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개발한 소스라고 했고, 다음에는 부부가 함께 만든 소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시장 음식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브랜드라고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기사에서 빠졌고, 신제품 자료에는 메뉴 개발팀 전체의 성과라고만 적혔습니다. 저는 태준 씨의 운영 능력이 없었다면 봄담이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운해도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창립 행사장 입구에는 봄담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준 씨가 방송에 출연한 모습과 가맹점주들과 악수하는 장면은 여러 장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들어갔던 주방 사진은 한 장뿐이었고 얼굴도 보이지 않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태준 대표가 시장의 집밥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봄담의 대표 소스. 시장의 집밥은 어머니의 음식이었고 소스를 개발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태준 씨가 포장과 유통 구조를 만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은 두 사람의 역할을 합친 것이 아니라 제 몫을 그의 이름 아래로 옮겨놓고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문구가 잘못됐다고 말하자 그는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대표님이 최종 확인하신 문구입니다. 저는 행사가 끝난 뒤 조용히 이야기하려고 참았습니다. 태준 씨는 무대에서 봄담의 성장 과정을 설명했고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그의 고생을 알고 있었기에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다 사회자가 제 역할을 물었습니다. 사모님께서도 음식 개발에 많이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태준 씨는 저를 잠시 바라본 뒤 웃었습니다. 아내는 가끔 집밥 맛을 조정해주는 정도입니다. 전문적인 시스템은 회사 메뉴 개발팀이 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농담이라고 생각했는지 가볍게 웃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물잔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잔을 놓으면 떨림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밤을 새워 만든 소스와 수백 장의 조리 기준서는 가끔 맛을 조정하는 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뜨거운 국솥 앞에서 손을 대어가며 제게 장맛을 가르친 사람도, 첫 시제품이 실패했을 때 다시 해보자고 한 사람도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무대 위 문장에서는 어머니의 시간도 제 시간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물잔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내가 먼저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태준 씨는 주변을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회사 시스템을 믿어야 가맹점이 늘어. 대표 소스가 특정 개인에게만 달렸다고 생각하면 투자자가 불안해해. 그 특정 개인이 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사업을 모른다는 거야. 맛을 만든 사람과 회사를 키운 사람은 달라. 네가 주방에서 연구할 수 있었던 건 내가 밖에서 막아줬기 때문이야. 저는 그의 고생을 부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일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하려 했지만 차세린이 다가오면서 대화가 끊겼습니다. 세린은 봄담의 전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1년 반 전 퇴사한 뒤 윤슬정이라는 한식 레스토랑을 열었고 최근 빠르게 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이사님. 예전에는 저를 다은 선배님이라고 불렀지만 그날은 공식적인 직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좋은 분들이 많이 도와준 덕분에 식당이 잘 된다고 말하며 태준 씨를 짧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시선을 보고도 두 사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시식 테이블에 윤슬정의 갈비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한 점을 먹는 순간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발효한 배의 단맛, 따로 숙성한 된장의 깊이, 마지막에 짧게 올라오는 참기름과 생강향까지 제 배합과 거의 같았습니다. 특히 생강즙을 늦게 넣는 방식은 제가 시험 중 우연히 찾은 순서였습니다. 조리법을 모르는 사람이 같은 비율과 순서를 맞출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린이 다가와 입맛에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소스는 누가 개발했어요? 제가 여러 지역의 장맛을 연구해서 만들었어요. 단맛은 먼저 오고 짠맛은 뒤에서 받쳐주고 마지막 향은 오래 붙잡지 않는 게 중요했어요. 그 문장은 제가 메뉴 개발팀 교육 자료 첫 장에 적었던 표현이었습니다. 봄담에서 오래 일한 직원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어디서 들었어요? 제가 연구하면서 정리한 말이에요. 요리하는 사람들은 비슷하게 느끼지 않나요? 세리는 웃으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누군가 제 서랍을 열어 오래된 일기장을 읽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세린의 반응이었습니다. 정말 처음 듣는 질문이었다면 조리법을 설명하거나 자신의 연구 기록을 보여주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제가 왜 그 표현을 아는지 되묻지 않았고 대화를 빨리 끝내려 했습니다. 그 작은 회피가 맛의 유사성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직원용 복도 끝에서 태준 씨와 세린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자 두 사람은 말을 멈췄습니다. 윤슬정 소스, 우리 것과 너무 비슷해요. 제가 쓰던 설명까지 같아요. 태준 씨는 주위를 먼저 살폈습니다.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마. 한식 소스가 다 거기서 거기지. 생강을 넣는 순서까지 같은 건 우연이 아니에요. 세리는 제가 자신의 음식을 표절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개발 과정을 묻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직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는 성공한 전 직원을 질투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 씨는 세린을 먼저 보내고 제게 화를 냈습니다. 증거도 없이 왜 사람들 앞에서 문제를 만들어? 우리 쪽 접속 기록부터 확인하면 돼요. 누가 파일을 내려받았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괜한 짓 하지 마. 내 감정 때문에 회사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는 제 의심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심하는 저를 회사에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태준 씨는 제 사무실로 합의서 한 부를 가져왔습니다. 회사의 상표와 조리법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문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뒤쪽 조항에는 대표이사가 개발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빼야 해요. 새 공급사와 일하려면 필요한 권한이야. 필요한 범위만 제공하면 되잖아요. 태준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내 것, 내 이름이야? 회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가 한 일은 생각 안 해? 당신 역할을 부정한 적 없어요. 제가 만든 공식을 저도 모르게 넘기지 말자는 거예요. 넌 맛은 알아도 사업은 몰라. 이번 주 안으로 서명해. 저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닫으며 법무팀과 따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태준 씨는 부부 사이에 변호사까지 끌어들이겠느냐며 불쾌해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제 권리를 확인하는 일이 남편을 믿지 않는 행동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서 한 장에 제 이름과 어머니의 손맛이 모두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원재료 비용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처음 보는 윤슬푸드 원료 개발이라는 업체가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기존 공급사보다 가격이 높았지만 품질 평가서는 비어 있었습니다. 구매팀 직원은
태준 씨가 2달 전 메뉴 개발팀 검토 없이 직접 계약했다고 말했습니다. 업체 정보를 확인하자 윤슬푸드가 사용하는 세무대리인 주소가 윤슬정 사업자 서류의 주소와 같았습니다. 같은 세무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남편을 단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준 씨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재킷에서는 세린에게서 맡았던 달고 서늘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오늘 누구 만났어요? 공급사 사람들이랑 저녁 먹었어. 윤슬푸드요. 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회사는 어떻게 알아? 우리 회사가 거래 중이니까 알죠. 윤슬정과 관련 있는 회사예요. 왜 자꾸 세린이를 끌어들여? 저는 세린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가 먼저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욕실에 들어간 뒤 재킷 주머니에서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새 배치가 오빠가 말한 맛과 정확히 같아졌어. 보낸 사람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는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누구예요? 원료업체 직원. 직원이 대표님을 오빠라고 불러요? 젊은 직원들이 편하게 부를 수도 있잖아. 하나하나 설명해야 해? 그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두운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에는 제 권리를 넘기라는 합의서가 있었고 소파에는 낯선 향이 밴 재킷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갔습니다. 봄담의 초기 배합이 보관된 폴더를 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맞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화면에 안내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해당 폴더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 권한이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조리기록 보관실로 갔습니다. 단말기에 사원증을 댔지만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유리문 너머에는 제가 9회 동안 작성한 조리 일지와 원료 시험표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구매팀 직원이 전산 기록을 확인한 뒤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젯밤 대표님 계정으로 핵심 자료의 권한이 변경됐습니다. 대표님과 지정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정관리자가 누구예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관리자 항목에는 태준 씨의 이름과 외부 계정 하나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윤슬푸드 원료 개발.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 씨가 비서와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잠긴 기록실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 제 권한을 막았어요? 보안 체계를 정리한 거야. 개발 책임자인 저를 빼고 외부 업체를 관리자로 넣는 게 보안이에요? 원료 표준화 작업 중이야. 네가 자꾸 개인 파일처럼 다루니까 회사 차원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제가 만든 기록을 제가 못 보게 하면서요. 태준 씨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또 그 말이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회사가 만든 거야. 저는 유리문 너머의 서류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가게에서 기름이 튄 채 적었던 노트와 어머니가 맛을 평가해 준 기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회사와 나누는데 반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준 씨가 말하는 회사 안에는 어느새 저만 빠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회사를 지키는 거라면 왜 회사를 만든 사람을 밖에 세워둬요? 태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쉬어. 네가 지금 너무 예민해. 그는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왜 윤슬푸드와 세린을 의심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이라면 제 오해를 풀기 위해 자료를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준 씨는 설명 대신 휴식을 권했고 질문 대신 제 감정 상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저 저를 자료에서 떼어 놓으려 했습니다. 저는 잠긴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뒤로 제가 만든 기록들이 조용히 쌓여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처럼 가까웠지만 아무것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는 것도, 세린에게 공식을 넘겼다는 것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게 있는 것은 같은 맛과 문장, 수상한 업체 주소, 삭제된 메시지, 그리고 잠겨버린 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자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그 사람이 낯선 경쟁자가 아니라 제가 가장 오래 믿어온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갔다가 차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출입증이 들려 있었고 플라스틱 모서리가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목에 걸던 카드가 제가 봄담에 속해 있다는 마지막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에 남으면 제 기록 앞에서 다시 쫓겨날 것이고 집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척 태준 씨와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저는 결국 어머니가 있는 전통시장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평일 오후에 시장은 한산했습니다. 어머니의 국밥집 문에는 재료 준비 중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멸치 육수와 들기름 냄새가 섞인 익숙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무청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가벼운 뇌경색을 앓은 뒤 왼손의 움직임이 조금 느려졌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직접 국을 끓였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니? 어머니는 칼을 내려놓고 제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근처에 일이 있었어요. 태준이랑 싸웠구나. 아니에요. 싸웠다는 얼굴보다 더 안 좋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고 국을 한 그릇 떠주었습니다. 밥부터 먹어. 저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익숙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두 숟가락째부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 의심이 사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괜한 걱정을 주고 싶지 않았고 태준 씨가 정말 저를 속였다는 말을 제 입으로 꺼내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예전에 쓰던 조리노트나 샘플 상자 아직 있어요? 제가 묻자 어머니는 가게 뒤편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위쪽 선반에 있을 거야. 왜? 초기 기록을 다시 확인하려고요. 창고에는 오래된 그릇과 간판, 사용하지 않는 주방 도구가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가져와 상자를 하나씩 내렸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는 개업 당시의 영수증과 손으로 쓴 메뉴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에는 첫 매장 사진과 낡은 앞치마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26살이었고 태준 씨는 지금보다 훨씬 마른 얼굴로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름때가 묻은 앞치마를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오래 보지 못하고 뒤집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 상자를 열자 말린 향신료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안에는 초기 소스 실험에 사용했던 작은 유리병과 종이 봉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 뚜껑마다 날짜와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19번, 22번, 24번, 26번. 저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따라가다가 구석에 끼어 있던 얇은 철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뚜껑에는 제 글씨로 배치 27 기준 시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배치 27은 봄담의 대표 소스가 완성된 첫 번째 배합이었습니다. 26번째 시도까지는 단맛과 짠맛의 균형은 맞았지만 고기를 먹은 뒤 기름기가 오래 남았습니다. 27번째 배합에서 어머니가 된장을 넣는 순서를 바꾸자고 했고 저는 발효배와 생강즙을 나누어 넣었습니다. 그날 태준 씨는 소스를 맛본 뒤 아무 말 없이 밥 한 공기를 더 먹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성공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철제 상자를 열자 오래된 조리 기록과 작은 종이 조각이 나왔습니다. 누렇게 변한 라벨의 왼쪽 절반이었습니다. 가장자리는 불규칙하게 찢겨 있었고 제가 파란색 유성 크레용으로 쓴 B274 가운데 앞부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래쪽에는 반달 모양의 기름 얼룩이 있었습니다. 그걸 아직 갖고 있었네.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어요? 첫 소스병에 라벨을 붙이다가 찢어졌잖아. 내가 한쪽은 병에 붙이고 다른 쪽은 기록 상자에 넣어뒀지. 어머니의 말을 듣자 흐릿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태준 씨가 완성된 소스를 유리병에 담았고 제가 라벨을 붙이다가 손에 묻은 기름 때문에 종이가 찢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첫 성공의 흔적이라며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태준 씨는 찢어진 라벨이 붙은 병을 보며 언젠가 회사가 커지면 전시하자고 웃었습니다. 그 병은 어디 있어요? 제가 묻자 어머니는 눈을 조금 크게 떴습니다. 내가 가져가지 않았니? 태준 씨가 이사할 때 깨졌다고 했어요. 안 깨졌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봤으니까. 두 번째 가게 열기 전에 태준이가 수건으로 감싸서 직접 차에 실었어. 내가 상자에 넣으라고 했더니 자기가 보관하겠다고 했지. 저는 라벨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태준 씨는 왜 제게 병이 깨졌다고 했을까? 단순히 어디에 두었는지 잊은 뒤 잘못 기억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자료 접근을 막은 바로 다음 날, 사라졌던 병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나오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병에 무슨 문제라도 있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기록을 찾다 보니 생각났어요. 저는 라벨을 조리 일지 사이에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묻고 싶어 했지만 제가 입을 다물자 가게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초기 조리 일지와 영수증, 어머니가 적어둔 맛 평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회사 안에서 제 자료를 볼 수 없게 된 이상 회사 밖에 남은 기록부터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가게 위층의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태준 씨에게는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아 함께 있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1시간 뒤 알았어 라고만 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병원에 가야 하는지 물었을 사람입니다. 짧은 답을 보며 서운함보다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로 세린의 식당 사진을 다시 찾았습니다. 윤술정 공식 계정뿐 아니라 인테리어 업체와 방문객이 올린 사진까지 날짜별로 살펴보았습니다. 2시간쯤 지나 인테리어 업체가 올린 개업식 사진에서 낯익은 물건이 보였습니다. 세린 뒤편 유리 진열장 안에 갈색 소스가 담긴 작은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병에는 찢어진 종이, 라벨의 오른쪽 절반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화질은 흐렸지만 파란색 글씨 일부가 보였습니다. 후, 링스. 라벨 아래에는 반달 모양, 기름 얼룩의 나머지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으로 내려가 사진을 여러 크기로 인쇄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실제 병 크기에 가깝게 맞춘 뒤 손에 든 반쪽 라벨을 사진 위에 올렸습니다. 찢어진 선이 거의 정확하게 이어졌습니다. 파란색 글씨의 높이와 기름 얼룩의 곡선도 맞았습니다. 사진 아래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슬정의 시작을 상징하는 첫 번째 소스병. 차세린 대표가 가장 존경하는 멘토에게 선물 받은 물건. 저는 가장 존경하는 멘토라는 표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세린이 봄담에서 일할 때 직접 메뉴를 개발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가 멘토라고 부를 사람은 대표였던 태준 씨일 가능성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이 직접 보관하던 우리의 첫 소스병이 세린의 식당에 전시되어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태준 씨가 출근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출력한 사진을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윤슬정에 있는 이 병, 우리 첫 소스병 맞죠? 태준 씨는 사진을 가까이 당겨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확인도 안 했잖아요. 비슷한 병이 얼마나 많은데. 인테리어 소품이겠지. 그 병은 깨졌다고 했잖아요. 그랬나? 어머니는 당신이 수건에 싸서 차에 싣는 걸 봤대요. 태준 씨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장모님이 오래전 일을 잘못 기억하실 수도 있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았다는 사실을 그는 기억의 신뢰를 깎는 데 사용했습니다. 어머니 기억은 멀쩡해요. 내가 이상하다고 했어? 누구나 오래된 기억은 틀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세린 씨에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누구에게 선물 받았는지. 제가 휴대전화를 집어들자 태준 씨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왜요? 남의 식당 사진을 밤새 찾아보고 오래된 종이까지 들이대면서 자기 물건이라고 우기잖아. 지금 정상으로 보여? 저는 그의 손에서 손목을 빼냈습니다. 당신이 그 병을 주지 않았다면 왜 제가 확인하는 걸 막아요? 태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킷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다은아, 며칠 쉬어. 상담이라도 받아봐. 요즘 네가 너무 예민해. 그는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구겨진 사진을 펴며 깨달았습니다. 태준 씨는 제 질문에 한 번도 정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물으면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기록만 쌓일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태준 씨에게 질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진실이 아니라 그가 남긴 흔적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고 직원들에게 평소처럼 지시했습니다. 태준 씨 앞에서는 세린과 윤슬푸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가 먼저 점심을 먹자고 했습니다. 생각 좀 정리됐어?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하자 태준 씨의 표정이 눈에 띄게 편안해졌습니다. 나도 내 마음은 알아.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 개인 감정보다 시스템을 따라야 해. 합의서도 다시 볼게요. 그래. 괜히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그는 제 손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하다고 느꼈던 손이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가 포기했다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신제품 테스트를 위한 3가지 소스를 준비했습니다. 겉으로는 가맹점용 갈비 메뉴의 원가를 낮추는 실험이었습니다. A 배치는 조청 비율을 조금 높였고 B 배치는 생배 대신 한 번 찐 배를 사용했습니다. C 배치에는 아주 적은 양의 발효 귤 껍질을 넣었습니다. 눈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고기를 구우면 마지막에 희미한 귤 향이 올라왔습니다. A와 B 자료는 메뉴 개발팀 공용 폴더에 올렸습니다. C 자료는 태준 씨가 관리자 권한을 가진 제한 폴더에만 저장했습니다. 파일 이름도 평범한 원료 비용표처럼 만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2시 17분 태준 씨 계정으로 C 파일이 열렸습니다. 15분 뒤 윤슬푸드 외부 계정이 파일을 내려받았습니다. 저는 접속 기록을 캡처해 개인 저장 장치에 복사했습니다.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태준 씨가 공급 검토를 위해 파일을 공유했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제품에서 같은 특징이 나타나야 했습니다. 열흘 뒤 윤슬정 계정에 새로운 메뉴 홍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봄의 끝을 담은 감귤 숙성 갈비. 영상 속 세리는 고기를 구우며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에 은은한 감귤 향이 올라오도록 숙성 방식을 바꿨습니다. 기름진 맛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제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C배치에만 넣은 발효 귤 껍질이었습니다. 공용 폴더에는 올리지 않았고 직원들에게도 세부 배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와 윤슬푸드 관리자만 열어본 파일의 특징이 열흘 뒤 세린의 메뉴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옳았다는 사실은 조금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제 의심이 착각이었다면 사과하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라면 제가 돌아갈 곳 자체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C배치 원료 주문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메뉴 개발팀이 사용한 발효 귤 껍질 분말은 극소량이었기 때문에 별도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문 수량은 제가 신청한 것보다 3배 많았습니다. 남은 물량은 태준 씨의 지시로 윤슬정 중앙주방에 배송되었습니다. 비용은 봄담 연구 개발비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거래도 확인했습니다. 윤슬푸드는 기존 공급사보다 높은 가격으로 봄담의 원료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물량은 봄담 가맹점이 아니라 윤슬정으로 직접 배송되었습니다. 봄담이 돈을 내고 세린의 식당이 물건을 받은 것입니다. 매달 지급된 메뉴 개발 자문료도 있었습니다. 실제 신제품은 제 팀이 만들고 있었지만 윤슬푸드는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고 돈만 받고 있었습니다. 재무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슬푸드 대표가 누구예요? 그는 주변을 살핀 뒤 낮게 대답했습니다. 차세린 씨입니다. 공식 문서에서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태준 씨는 세린의 회사를 돕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만든 회사의 돈과 자료로 세린의 사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적인 결탁과 외도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었습니다. 제게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이 단순히 욕심을 부린 것인지 아니면 저를 회사에서 완전히 몰아낼 계획인지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태준 씨는 갑자기 다정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던 흰 작약을 사왔습니다. 요즘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지. 그는 꽃병에 물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다녀오자. 당신 좋아하던 호텔도 알아봤어. 저는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저녁을 먹은 뒤 자연스럽게 수정된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이것부터 처리하자. 문장은 부드럽게 바뀌었지만 핵심 내용은 같았습니다. 대표이사는 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식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뒤쪽에는 제가 가진 지분 일부를 회사가 우선 매입한다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지분 매입은 왜 들어갔어요? 경영 안정화 차원이야. 요즘 힘들어 했잖아. 현장에서 잠깐 빠지는 것도 좋고, 제가 언제 회사를 떠나고 싶다고 했어요? 잠도 못 자고 계속 예민해 하니까 그렇지. 저는 그가 제 피로와 혼란을 회사에서 몰아낼 근거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꽃과 여행 제안은 화해가 아니라 서명을 받기 위한 포장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제가 서류를 덮자 태준 씨는 잠시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었습니다. 그래, 급한 건 아니야.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제가 잠든 줄 알고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직 사인은 안 했어.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괜찮아. 내가 설득할게. 계약식 전까지만 끝내면 돼. 저는 침대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 뒤에는 다은이도 방법 없어. 계약식 뒤에 제가 방법이 없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지분과 사용권을 넘기면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제가 아직 모르는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일까? 며칠 뒤 태준 씨는 투자사 미팅이 있다며 저녁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회사 일정표에는 공식 미팅이 오후 4시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를 미행하는 일은 제가 가장 싫어하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는 믿음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제 회사와 제 인생을 어디까지 옮겨놓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태준 씨의 차는 투자사 건물을 나온 뒤 성수동의 고급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건너편 유료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1시간쯤 지나 태준 씨가 로비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세린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 자료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린은 편한 니트 차림이었고 태준 씨는 넥타이를 풀어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세린이 무언가를 말하자 태준 씨가 웃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세린은 그의 셔츠 깃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태준 씨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세린은 가방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그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태준 씨는 열쇠를 바라보다가 세린의 손을 감쌌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 첫 번째 사진은 흐렸지만 두 번째에는 세린이 열쇠를 건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말 일부가 들렸습니다. 계약 끝나면 정말 정리할 거지? 세린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은이 지분만 넘기면 돼. 계속 미루잖아. 이번에는 달라. 어머니 서류까지 다 준비됐어. 저는 어머니 서류라는 말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제 어머니를 말하는지, 태준 씨의 어머니를 말하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지분을 넘긴다는 말은 분명했습니다. 세린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더는 숨어 있기 싫어. 태준 씨는 주변을 살핀 뒤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공급 계약 넘어오면 봄담은 껍데기만 남아. 그때는 다은이도 붙잡을 게 없어.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준 씨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만든 회사를 비우고 가치 있는 것만 세린의 회사로 옮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지분이 쓸모없는 종이가 된 뒤에야 저를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차문을 열고 두 사람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멈췄습니다. 지금 나타나면 태준 씨는 자료를 지울 것이었습니다. 회사 계정과 계약서, 돈의 흐름은 그들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사진 몇 장과 우연히 들은 대화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떠날 때까지 차 안에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 안의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태준 씨는 저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회의는 잘 끝났어요? 제가 묻자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투자사 쪽에서 조건을 바꾸자고 해서 늦었어. 저녁은요? 회의실에서 도시락 먹었지.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거짓말했습니다. 셔츠 깃에는 세린의 머리카락과 비슷한 긴 머리카락 한 올이 붙어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제게 작은 찻잔 세트를 내밀었습니다. 요즘 내가 당신한테 너무 신경 못 썼잖아. 저는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는 제 반응에 안심한 듯 물었습니다. 합의서는 읽어봤어? 아직요. 이번 주 안에는 결정해줘. 다음 달 브랜드 개편 전에 끝내야 해. 제가 서명하지 않으면요. 태준 씨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안 할 생각부터 해? 우리는 부부잖아. 서로 믿어야지.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부부니까 믿어야죠. 그날 밤 태준 씨가 잠든 뒤 저는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배치 27, 기록, 반쪽 라벨, 윤슬정 진열장 사진, C배치 접속 기록, 원료 배송 전표, 윤슬푸드 자문료, 오피스텔 앞 사진을 날짜별로 나눴습니다. 복사본은 개인 클라우드와 외장 저장 장치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대출과 보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태준 씨가 제 지분을 넘기려는 이유가 단순히 경영권 때문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공동 창업자 자격으로 볼 수 있는 이사회 자료를 확인하다가 처음 보는 보증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통식품 원료 장기 공급 보증 약정. 보증인은 2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이름이었고 두 번째는 김순자였습니다. 어머니는 봄담의 주주도 임원도 아니었습니다. 회사 보증인이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열었습니다. 계약이 중단될 경우 봄담이 윤술푸드에 거액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했고 그 책임을 저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제 서명과 어머니의 지문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서명은 제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하게 흉내냈지만 이름 끝에 획이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지문 아래에는 병원 입원 중 작성되었다는 확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날짜는 3년 전,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입원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태준 씨는 거의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저 대신 보험 서류와 행정 절차를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좋은 사위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면 속 지문은 바로 그때 찍힌 것이었습니다. 저는 첨부 파일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병원 입원 확인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신분증 사본은 제가 병원 서랍에 넣어 두었던 것이고, 인감증명서는 태준 씨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다며 발급받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보증 계약이 실행되면 봄담이 윤술푸드와 거래를 중단하는 순간 저와 어머니에게 빚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회사를 비운 뒤에도 우리 두 사람에게 책임을 남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밤이 깊었고 전화로 묻는 순간 어머니가 놀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출력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실 안에서는 태준 씨가 편안하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식탁에 앉아 벽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확인했을 때보다 어머니의 지문을 보았을 때 더 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제 결혼만 무너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태준 씨는 어머니가 가장 약했던 순간까지 자신의 계획에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저는 출력한 계약서를 가방에 넣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셔터를 올리기 전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채 골목으로 들어오던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밤새 앉았니?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계약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엄마, 이 지문 언제 찍었어요? 어머니는 안경을 꺼내 문서를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날짜와 자신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장바구니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무와 대파가 바닥으로 굴러갔지만 어머니는 죽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어? 엄마가 찍은 거 맞아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문 아래에 날짜를 짚었습니다. 태준이가 병원에 왔던 날이야. 우리는 셔터를 반쯤 올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손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무슨 서류라고 했어요? 내 회사에 필요한 확인서라고 했어. 우리 집 양념이 오래전부터 있던 방식이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보증 계약이라는 말은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은 못 들었어. 원료회사 이름도 처음 본다. 뇌경색으로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 글자가 겹쳐 보였고 왼손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태준 씨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보험 서류와 전통 조리법 확인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명을 하기 어려우니 지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고 인주까지 직접 준비했습니다. 서류가 이렇게 두꺼웠어요? 제가 12장짜리 계약서를 펼치자 어머니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너 장 정도였어. 이렇게 많지 않았어.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준이가 네가 바쁘다고 했어.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고. 그래도 엄마 이름이 들어가는 서류잖아요. 나는 내 남편을 믿었어. 그 말이 제 분노를 더 건드렸습니다. 엄마는 왜 가족이라는 말만 들으면 다 믿어요? 아버지 때도 가게와 통장을 다 맡겼다가 아무것도 못 남겼잖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을 내뱉고 나서야 제가 화를 낼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 올라온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 일을 당하면 어떡해요? 엄마 지문 때문에 우리 둘이 빚을 떠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는 한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 짧은 대답을 듣자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태준이가 너를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너는 주방만 보고 살고 돈과 계약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지. 나는 그런 남편이 부러웠다. 내가 못 가졌던 걸 내가 가진 줄 알았어. 어머니는 계약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는 내가 당한 일을 교훈으로 삼은 게 아니라 참고 사는 법만 너한테 가르쳤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약하게 만들려고 침묵을 가르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은 방식을 딸에게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태준 씨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제 이름을 지우고 어머니의 지문을 이용하고 회사를 비울 시간을 주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녹음을 켜고 어머니에게 기억나는 일을 다시 물었습니다. 태준 씨가 병원에 온 날짜, 서류의 두께, 설명한 내용, 지장을 찍은 위치를 차례로 기록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끝까지 대답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가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왜? 지금 알리면 자료를 다 지울 수 있어요. 계약식 전에 회사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야 해요. 또 혼자 하려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서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기업 분쟁을 맡는 서정민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부터 외도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레시피 유출 정황과 회사 자금, 어머니의 지문이 들어간 계약서를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서 변호사는 자료를 오래 살핀 뒤 말했습니다. 외도는 동기를 설명할 수 있지만 법적인 중심은 아닙니다. 영업비밀 유출, 회사 자산 이전, 문서 위조 가능성을 따로 봐야 합니다. 계약식을 막을 수 있을까요? 긴급성을 입증할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특히 어머니가 찍은 원래 문서와 지금 계약서가 다르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서 변호사는 계약서 각 페이지 아래의 인쇄 코드를 확대했습니다. 첫 장과 지문이 찍힌 마지막 장은 어머니가 입원했던 날 출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증 조건과 위약금이 적힌 중간 6장은 13일 뒤 다른 프린터에서 출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테이플러 자국도 서로 달랐습니다. 지문 페이지를 다른 계약서 뒤에 붙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종이 가장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자만 읽을 때는 보이지 않던 흔적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당시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CCTV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복합기 스캔 기록이나 행정 서류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바로 병원에 사실조회 요청을 넣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회사로 돌아갔지만 제 사무실 앞에는 인사팀과 보안팀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안에는 태준 씨와 회사 법무팀장, 윤슬푸드의 법률 대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이 문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윤슬푸드 측의 영업비밀 침해 경고장입니다. 내용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제가 윤슬푸드의 독자적인 소스 제조법을 복제했고 질투 때문에 세린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제가 윤슬푸드 공식을 훔쳤다는 겁니까? 제가 묻자 태준 씨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다은아, 더 이상 상황을 키우지 말자. 누가 키우고 있는데요? 네가 직원들에게 거래처 자료를 요구하고 세린이 식당을 조사했잖아. 우리 회사 돈이 들어가는 업체를 확인한 겁니다. 개인적인 의심 때문에 거래처를 압박한 거야. 그는 회사 자금과 파일 유출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행동을 질투와 집착으로 만들었습니다. 법무팀장은 내부조사 완료 전까지 제 직무와 전산 권한을 정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노트북과 업무용 휴대전화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조사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대표이사 승인 아래 외부기관이 맞습니다. 윤슬푸드와 직접 계약한 대표이사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 씨는 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쉬어. 지금 내 상태가 좋지 않아. 제 상태가 어떤데요? 잠도 못 자고 오래된 병 하나에 집착하고 모든 거래를 의심하고 있잖아. 회의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 때문에 태준 씨의 설명이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목에 걸린 출입증을 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의록에 정확히 남기세요. 저는 레시피가 외부로 유출된 기록을 발견했고 회사 자금이 특정 업체로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 직후 제 접근 권한이 차단되었습니다. 법무팀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발언도 기록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입회 전에는 노트북을 넘길 수 없다고 말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몇몇은 제 시선을 피했고 가까이 오려던 직원도 팀장의 눈치를 보고 멈췄습니다. 사무실에서 개인 물건을 챙기려 했지만 첫 매장 사진조차 회사 역사 자료라며 가져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서랍을 닫고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메뉴 개발팀 직원 한미소가 제 손에 접힌 종이를 쥐어 주었습니다. 이사님, 지금 보지 마세요. 미소는 곧바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종이를 펼치자 윤슬푸드가 제출한 C배치 개발 일지사본이 나왔습니다. 날짜는 제 자료보다 한 달 앞선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일 경로에는 봄담 서버에 제 개인 폴더 주소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미소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님 지시로 개발 문서 생성 날짜를 수정했습니다. 외부 업체가 처리했고 원본 백업은 아직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즉시 서버 자료 보전 신청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업계 온라인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내의 질투가 부른 레시피 분쟁. 남편 거래처를 표절로 몰아붙인 공동 창업자 같은 제목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봄담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 이야기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제가 남편의 성공을 질투한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요리를 조금 했다고 회사 전체가 자기 것인 줄 안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저는 댓글을 더 읽지 않았습니다. 9회의 노동이 한 줄의 질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게로 가자. 어머니도 이미 글을 본 뒤였습니다. 사람들이 네가 남의 레시피를 훔쳤다고 하더라.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맛을 네가 누구한테 훔치니. 그 한마디를 듣자 목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입원 당시 사용했던 병원 수첩을 꺼냈습니다. 태준 씨가 방문한 날짜 옆에는 보험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쓴 글씨가 아니라 당시 병동 행정을 도와주던 자원봉사자가 적어준 메모였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병원 복합기에 스캔된 2장의 문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통조리법 제공 사실 확인서, 다른 하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였습니다. 어머니의 지문은 확인서 마지막 장에 찍혀 있었습니다. 윤슬푸드나 보증, 위약금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병동 CCTV는 이미 삭제되었지만 안전점검 시스템의 정지 화면 몇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준 씨가 얇은 투명 파일을 들고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파일 안의 종이는 서너 장뿐이었습니다. 서 변호사는 자료를 확인한 뒤 말했습니다. 문서가 바뀌었다는 정황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계약식을 막으려면 자금 유출과 레시피 이전 자료도 함께 묶어야 합니다. 그날 밤 미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님, 서버 백업을 내일 삭제한대요. 직접 가져오면 안 돼요. 업체 이름만 알려주세요. 미소가 외부 전산업체 정보를 알려주자서 변호사는 즉시 자료 폐기 금지 통지와 증거 보전 신청을 넣었습니다. 삭제 작업은 시작되었지만 법적 통지가 도착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복구된 백업에는 태준 씨가 재개발 문서를 윤술푸드 외부 계정과 세린의 이메일로 보낸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목은 마케팅 참고 자료로 바뀌어 있었지만 첨부 파일에는 원료 비율과 숙성 시간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작성자로 되어 있던 문서도 일괄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작성자라는 봄담 통합개발팀으로 바뀌었고 변경 명령은 태준 씨 계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정은 세린이 회사를 떠나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가 세린의 식당을 키우려 했다면 왜 봄담 자체를 적자로 만들어야 했을까? 어머니에게 위약금 책임까지 묶은 이유도 단순한 외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해답은 반년 전 퇴사한 전 재무팀장 정성호에게서 나왔습니다. 서 변호사의 연락을 받은 그는 처음에는 만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지문이 사용되었다는 말을 듣고 외곽의 작은 카페로 나왔습니다. 정 팀장은 제 얼굴을 보자 먼저 사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계열사 거래라고 들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자금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슬푸드는 봄담에서 원료비와 자문료를 받은 뒤 세린이 지분을 가진 개인 법인으로 돈을 넘겼습니다. 그 법인은 성수동 오피스텔 임대료와 차량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원료비는 왜 이렇게 높아요? 가격을 부풀렸습니다. 일부 물량은 봄담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봄담의 손익표를 보여주었습니다. 매출은 크게 줄지 않았지만 원료비와 자문료가 늘어 이익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매출이 좋은 가맹점의 계약 자료가 새 회사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새 회사가 누구 소유입니까? 제가 묻자 정 팀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차세린 씨 법인과 유태준 대표 개인 회사가 공동으로 지분을 갖는 구조였습니다. 봄담에는 뭐가 남아요? 대출과 장기 공급 의무, 폐점 위험이 큰 매장이 남습니다. 제 지분은요. 장부상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대표님이 제안한 가격으로 먼저 팔게 한 뒤 우량 가맹점을 옮길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니 보증은 왜 필요했을까요? 정 팀장은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봄담이 윤슬푸드와 거래를 중단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새 회사로 좋은 매장을 옮긴 뒤 기존 봄담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그 책임을 박 이사님과 어머니에게 넘기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카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 씨는 저와 헤어질 준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든 회사의 가치 있는 부분을 가져가고 빚과 책임만 제 이름에 남기려 했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정 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대하자 제 결제 기록을 문제 삼겠다고 했습니다. 가족도 있고 퇴직금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 씨는 사람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직장, 누군가에게는 가족, 어머니에게는 병든 몸, 저에게는 결혼과 신뢰였습니다. 정 팀장은 퇴사 전 보관한 결제 화면과 거래 흐름표를 넘겼습니다. 조사기관에도 진술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표님이 가장 두려워한 건 자료보다 박 이사님이 직접 앞에 나서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이사님은 결국 주방으로 돌아갈 사람이라고 늘 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는 건 자기밖에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태준 씨가 제 성격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싫어한다고 대신 나섰고 계약이 어렵다고 대신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배려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목소리를 막는 벽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태준 씨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었어? 변호사 만났어요.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변호사? 회사에서 저를 조사하니까 저도 준비해야죠. 태준 씨는 창가로 걸어가 한동안 등을 보였습니다. 세린이와 관계 있는 건 인정할게.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그의 입으로 들으니 가슴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언제부터예요? 1년 정도 됐어. 세린이 퇴사하기 전부터 문서가 바뀐 기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도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윤슬푸드로 봄담 돈을 보낸 것도 인정해요. 정상적인 거래였어. 원료는 윤술정으로 갔고 비용은 봄담이 냈어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자료를 어디서 봤어? 내용보다 출처가 더 중요해요. 회사 자료를 빼냈다면 범죄야. 제 레시피를 세린 씨에게 보낸 것은요? 그건 회사 자산이야. 그러면 왜 저 모르게 보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태준 씨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우리 둘은 이미 끝났어. 지분 정리하고 나가. 내가 제안한 돈이면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제가 붙잡는 건 결혼이 아니에요. 제 회사와 제 이름이에요. 또 내 이름.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너는 아직도 시장에서 소스 몇 병 끓이고 있었어. 맞아요. 제가 인정하자 태준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봄담은 이렇게 커지지 못했어요. 저는 당신이 한 일을 부정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제 이름을 지워야 자기 자리가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계약식 전에 서명해. 그게 서로 덜 아픈 방법이야. 안 하면요. 윤슬푸드가 고소하면 나도 막아줄 수 없어. 그는 협박하면서도 저를 보호하려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문은 왜 썼어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모님이 동의하셨어. 전통조리법 확인서라고 설명했다면서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시겠지. 병원에 원본이 남아 있어요. 태준 씨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무슨 원본? 당신이 들고 갔던 서류요. 보증 계약은 없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에서 충분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옷 몇 벌과 노트북, 반쪽 라벨과 조리 일지만 챙겼습니다. 태준 씨는 현관 앞에서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나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 저는 문손잡이를 잡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집에서 밀려나고 있었어요. 그 뒤 저는 어머니 가게 위층에서 지냈습니다. 서 변호사와 함께 계약식 전까지 필요한 자료를 5묶음으로 정리했습니다. 배치 27의 원본 기록, 태준 씨 계정의 파일 접속 내역, 시배치 유출 과정, 윤술푸드로 흘러간 돈, 그리고 어머니 문서가 바뀐 증거였습니다. 법원에는 영업비밀 사용금지와 자산 이전 중지 신청을 넣었습니다. 정 팀장과 미소도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병원은 원본 확인서와 스캔 기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태준 씨는 계약식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사를 더 크게 열었습니다. 봄담 브랜드 개편과 윤슬푸드 독점 공급 협약을 동시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가맹점주와 투자사, 업계 관계자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회사 공지에는 제가 건강 문제로 경영에서 물러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태준 씨가 부부 갈등을 딛고 전문 경영 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세리는 인터뷰에서 윤슬푸드가 독자적인 발효 기술을 보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식 전날 밤 어머니와 저는 문을 닫은 가게에서 늦은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확인하느라 숟가락을 거의 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꼭 네가 직접 가야 하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변호사가 하면 안 돼? 법적인 일은 변호사가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왜 제가 나섰는지 알아야 해요. 제가 말하지 않으면 질투 때문에 회사를 망치려 했다는 이야기가 사실이 됩니다. 남편 외도까지 말할 거야? 아니요. 내일은 회사 돈과 레시피, 엄마 지문만 말할 거예요. 어머니는 밥그릇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네가 이혼하는 게 무섭다.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이 다시 굳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제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왜 그런 말을 해요? 네가 혼자 될까봐 무섭다는 뜻이야. 저는 그 사람 옆에서도 혼자였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가족을 지키라고 해서 저는 제 이름이 빠져도 참았어요. 남편이 제 일을 무시해도 제가 예민한 줄 알았어요. 안다. 엄마는 몰라요. 말을 내뱉은 뒤 바로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사과하지 못하고 위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벽에 아래층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려가 보니 어머니가 작은 상자 하나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첫 매장에서 사용했던 낡은 명찰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에는 유태준 대표, 다른 하나에는 박다은 공동 창업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내 이름을 빼기 시작했을 때 나도 알고 있었어.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괜찮다고 하니까 믿은 척했어. 내 결혼을 흔들까봐 겁났지. 어머니는 제 명찰을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네가 이혼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다. 네가 나처럼 너무 늦게 자기 이름을 찾을까봐 무섭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은 한 사람을 지우면서 지키는 게 아니더라. 내가 참으라고 가르친 것 잘못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사과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제 손에 명찰을 쥐어 주었습니다. 내일 이거 가지고 가. 왜요? 내가 초대받지 못해도 내가 그 회사를 만든 사람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으니까. 다음 날 오후 계약식이 열리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는 보안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서 변호사와 어머니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검은 재킷 안에 꽃무늬 앞치마를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는 벗어도 돼요. 제가 말하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내가 그 맛을 만든 사람이라는 증거다. 호텔 로비에는 봄담의 새 로고와 윤술푸드 이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직원이 명단을 확인한 뒤 저를 막았습니다. 박다은님은 참석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저는 봄담 공동 창업자입니다. 회사 지시로 입장시킬 수 없습니다. 서 변호사가 법적 통지서를 보여주었지만 보안팀장은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며 문을 막았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사회자가 태준 씨와 세린을 무대로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 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숨을 고르려 했지만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못 들어가면 어떡하죠? 제가 묻자 어머니는 제 재킷에 낡은 공동 창업자 명찰을 달아주었습니다. 문이 안 열리면 열릴 때까지 내 이름을 말해. 아무도 안 들으면요. 내가 듣고 있다. 그때 행사장 안에서 계약 서명이 곧 시작된다는 안내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닫힌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보안 직원이 막으려 하자 어머니는 공동 창업 신고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 회사에서 쫓겨나야 할 사람은 내 딸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던 가맹점주 몇 명이 그 말을 듣고 돌아보았습니다. 첫 매장 때부터 우리를 알던 원주 가맹점주가 어머니를 알아보았습니다. 순자 어머님 아니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다은이가 만든 소스로 장사하면서 다은이를 문 밖에 세우는 게 맞습니까? 가맹점주들이 문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 변호사가 전화를 받고 급히 돌아왔습니다. 자료 보전 명령이 접수됐습니다. 계약 당사자에게 즉시 고지해야 합니다. 행사 책임자가 서류를 확인한 뒤 보안팀장에게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닫혀있던 연회장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태준 씨와 세린이 만년필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윤슬푸드 독점 공급 협약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행사장 중앙의 유리 진열장 안에는 오래전에 깨졌다고 들었던 소스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준 씨가 저를 발견하는 순간 들고 있던 만년필을 멈췄습니다. 저는 가슴에 달린 낡은 공동 창업자 명찰을 한번 내려다본 뒤 조리 일지와 반쪽 라벨을 들고 행사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서명하시기 전에 저 진열대에 놓인 소스병의 라벨부터 제가 가져온 것과 맞춰보시겠습니까? 제가 말하자 행사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 씨는 만년필을 든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리는 계약서에서 손을 떼고 법률 대리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제 손에 들린 낡은 조리 일지와 반쪽 라벨에 모였습니다. 태준 씨가 먼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다은아, 여기는 개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야. 저도 개인적인 문제를 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유리 진열장을 가리켰습니다. 저 병을 꺼내주세요. 행사 직원은 태준 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원주 가맹점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념품이라면서요. 확인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가맹점주들도 동의했습니다. 행사 책임자는 결국 직원에게 진열장을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래된 유리병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병에는 찢어진 라벨의 오른쪽 절반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리일지 사이에 보관해 온 왼쪽 절반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을 맞대자 찢어진 선이 정확히 이어졌습니다. 파란색 크레용으로 쓴 B27사가 하나로 완성되었고 아래쪽의 기름 얼룩도 둥근 모양을 이루었습니다. 행사장 안에서 낮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세린이 곧바로 말했습니다. 오래된 병 하나가 비슷하다고 오늘 계약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 라벨만으로는 누가 레시피를 만들었는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 병은 제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려준 시작일 뿐입니다. 서 변호사는 준비한 자료를 행사장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첫 화면에는 배치 27의 조리 일지가 나타났습니다. 봄담 법인이 만들어지기 넉 달 전 날짜와 원료 비율, 실패한 배합의 수정 과정이 제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쓴 맛평가와 당시 영수증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자료는 회사 서버뿐 아니라 어머니 가게 창고에도 원본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준 씨가 반박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함께 사업을 준비했어. 공동으로 만든 자료야. 당신이 함께한 일을 부정하지 않아요. 저는 당시 태준 씨가 작성한 판매 계획서를 띄웠습니다. 첫 문장에는 박다은이 개발한 배치 27을 기반으로 시장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때는 누가 소스를 개발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사 설립 후에는 회사 자산이 됐어. 회사가 사용하는 것과 개발자를 지우고 다른 회사에 넘기는 것은 다릅니다. 다음 화면에는 서버 접속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제 제안 폴더에 저장된 C배치 파일을 새벽 2시 17분에 태준 씨 계정이 열었고 15분 뒤 윤슬푸드 외부 계정이 내려받은 기록이었습니다. C배치는 유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만든 시험용 레시피입니다. 공용 폴더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발효 귤 껍질을 넣은 사실을 알고 있던 계정은 2개뿐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자 열흘 뒤 윤슬정에서 공개한 감귤 숙성 갈비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세리는 화면 속에서 마지막에 올라오는 감귤 향이 기름진 맛을 정리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가맹점주가 물었습니다. 윤슬푸드가 먼저 개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린의 법률 대리인이 일어났습니다. 윤슬푸드는 독자적인 개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날짜는 제 파일보다 한 달 앞선 것으로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서 하단에는 봄담 서버에 제 개인 폴더 경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날짜는 바꿨지만 파일이 만들어진 위치는 지우지 못했습니다. 외부 전산업체가 생성일을 수정한 기록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행사장 안에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는 봄담 창고의 원료 출고 전표와 윤슬정 중앙주방의 수령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C배치에 사용된 발효 귤 껍질 분말은 봄담이 비용을 냈지만 윤슬정으로 배송되었습니다. 공동개발이었다면 계약서를 보여주십시오. 세리는 태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준 씨는 법무팀장에게 눈짓했지만 아무도 계약서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왜 봄담이 원료비를 부담하고 결과물은 윤슬정 이름으로 판매됐습니까? 왜 제 이름이 들어있던 개발 문서가 통합개발팀으로 바뀌었습니까? 다음 화면에는 수정 전후의 문서가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변경 명령은 태준 씨 계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태준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사 자료를 조직 자산으로 정리한 것뿐이야. 그렇다면 왜 세린 씨 이메일로 원료 비율과 숙성 시간 전체를 보냈습니까? 새 공급사를 검토하려면 필요했어. 공급사 검토에 제 원본 파일 전체가 필요했습니까? 태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윤슬푸드와 봄담 사이의 거래 내역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봄담은 기존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료를 구입했고 매달 별도의 자문료도 지급했습니다. 윤슬푸드는 그 돈의 일부를 세린의 개인 법인으로 넘겼습니다. 그 법인은 성수동 오피스텔 임대료와 차량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오피스텔 주소가 나타나자 세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돈이 이 주소의 임대료로 사용된 기록은 오늘 계약의 적법성과 관련 있습니다. 세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가장 힘든 자료를 띄웠습니다. 어머니의 지문이 찍힌 장기 공급 보증 계약서였습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봄담이 윤슬푸드와 거래를 중단할 경우 저와 어머니가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봄담 주주도 임원도 아닙니다. 지문은 뇌경색으로 입원해 있던 시기에 찍혔습니다.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동의하셨어. 어머니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진행자가 건넨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나는 전통 조리법 확인서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집 양념이 오래전부터 있던 맛이라는 걸 확인하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보증도, 윤슬푸드도 들은 적 없습니다. 태준 씨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병원에서 확보한 원본을 띄웠습니다. 2장짜리 전통조리법 확인서였고 보증이나 위약금 조항은 없었습니다. 병원 복합기에 당시 스캔본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 계약서의 중간 페이지는 그보다 13일 뒤 다른 프린터에서 출력됐습니다. 스테이플러 자국도 다릅니다. 복도 안전점검 화면에는 태준 씨가 얇은 파일을 들고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12장짜리 계약서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행사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세린이 먼저 태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상적으로 동의받았다고 했잖아. 저는 두 사람의 업무용 메신저 기록을 띄웠습니다. 세린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장 들어간 서류, 페이지 바꾼 흔적은 문제 없지. 태준 씨는 답했습니다. 다은이는 병원 서류까지 확인 못해. 공급 계약만 넘기면 끝이야. 다른 대화에는 우량 가맹점만 새 브랜드로 옮기고 기존 봄담에는 채무를 남기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보증은 다은이와 장모 쪽으로 묶여 있어. 그 문장이 화면에 나타나자 세린은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도 몰랐다고 주장하던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가맹점주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은 매장만 새 회사로 넘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남는 건 빚뿐이었습니까? 원료비를 올린 이유가 윤슬푸드를 키우기 위해서였습니까? 태준 씨는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일부 자료가 왜곡됐습니다. 그때 행사장 뒤쪽에서 정성호 전 재무팀장이 일어났습니다. 구조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봄담의 매출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원료비와 자문료를 부풀려 이익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량 가맹점을 새 회사로 옮긴 뒤 기존 법인에는 대출과 장기 공급 의무를 남기는 계획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반대하자 제 결제 기록을 문제 삼아 퇴사를 요구했습니다. 태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회사 자료를 빼돌렸어? 정 팀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표님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거래 기록을 보관했습니다. 조사기관에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태준 씨는 더 이상 계약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린과 법무팀장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예전처럼 그의 말을 대신 정리해주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태준 씨는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다은아, 밖에서 이야기하자. 여기서 말하세요.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오늘 말한 것은 당신의 외도가 아닙니다. 회사 돈과 제 레시피, 어머니의 지문입니다. 태준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회사를 여기까지 키웠어. 내 레시피 하나로는 작은 식당에서 끝났어. 투자자 앞에서 고개 숙이고 은행을 돌고 가맹점 문제를 해결한 건 나야. 알아요. 제가 대답하자 태준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봄담은 이렇게 커지지 못했어요.
저는 당신이 한 일을 부정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핵심은 내 거라고 하잖아. 저는 당신 몫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몫도 인정해 달라고 한 겁니다. 저는 조리 일지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일을 했어요. 저는 맛을 만들었고 당신은 회사를 키웠습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봄담이 생겼어요. 그런데 당신은 제 이름을 지우고 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어머니에게 빚까지 남기려 했습니다. 태준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세린이는 나를 인정해줬어. 행사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내 옆에서는 평생 박다은 남편이었어. 사람들은 맛 얘기만 하면 내 이름부터 찾았어. 세린이와 있으면 내가 중심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가 원하는 것이 공평한 인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제 이름까지 사라져야 자신의 이름이 커진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인정받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혼자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태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네가 훔친 건 소스가 아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행사장 끝까지 들렸습니다. 우리 딸이 가족을 믿고 버틴 아웃패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확인했을 때도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저에게 참으라고 했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침묵을 빼앗긴 시간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남편에게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계약이 체결되면 가맹점주와 직원, 그리고 제 어머니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깁니다. 서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한 영업비밀 사용 금지와 자산 이전 중지 신청서를 행사 책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오늘 계약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가맹점주 대표가 계약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투자사 관계자들도 법률 검토 전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린의 법률 대리인은 계약서에서 손을 떼라고 말했습니다. 행사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태준 씨는 무대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약과 피해를 확인하느라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행사장을 나가려 했습니다. 다은아. 태준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끝낸 건 제가 아니에요. 그 말만 남기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일이 바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사와 소송은 여러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태준 씨는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고, 세리는 자신도 속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복구된 메시지와 거래 기록은 두 사람이 함께 준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은 윤슬푸드의 문제 소스 사용과 가맹점 이전을 임시로 금지했습니다. 태준 씨는 대표이사 직무에서 정지되었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지급된 오피스텔 비용과 부풀려진 원료비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린의 식당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쟁 중인 메뉴를 중단했고 투자사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몇몇 지점은 다른 운영자에게 넘어갔고 본점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세린은 영업비밀 사용과 회사 자금 수령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태준 씨도 곧바로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고 개인 자산 일부를 처분해 회사에 반환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지문이 들어간 계약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조정날, 태준 씨는 제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읽지 않아도 돼.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는 제 소스를 처음 맛본 날과 아무것도 없던 자신을 믿어준 사람도 저였다고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정할 때마다 자신의 자리가 줄어든다고 느꼈고, 세린이 자신만을 높여주자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짧았습니다. 내 이름을 지워야 내 이름이 남는다고 생각했다. 결국 내가 지운 것은 우리 둘이 함께 만든 시간이었다. 저는 편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의 후회가 모두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해서 제가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이혼 서류와 함께 보관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한 편지가 아니라 끝난 관계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봄담을 회복하는 일은 소송보다 어려웠습니다. 원료 공급이 흔들렸고 몇몇 가맹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점주들을 직접 만나 회사의 거래 구조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원료 가격을 공개하고 공급사는 가맹점주 대표와 함께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이사 한 사람이 레시피 사용권을 넘기지 못하도록 계약도 바꾸었습니다. 무리하게 모든 매장을 살리지는 않았습니다. 28개였던 가맹점은 17개로 줄었습니다. 회사 규모는 작아졌지만 남은 사람들은 돈과 원료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메뉴 개발실로 돌아갔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소는 제 앞에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더 빨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미소 씨가 아니었으면 원본 백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사님이 쫓겨날 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두려운 상황에서 침묵했다고 모두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대신 다음에는 혼자 있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 말은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늘 혼자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잘 만들면 아무도 제 것을 빼앗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록과 권한, 서로의 이름을 분명하게 남기는 일도 필요했습니다. 새 제품 브랜드 이름은 순잔의 장마드로 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 이름을 누가 좋아한다고 병했어. 사람들이 좋아하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써? 누구 맛인지 다시는 숨기지 않으려고요. 새 라벨 앞면에는 순잔의 장맛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원형 제공 김순자와 개발자 박다은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뒷면에는 생산팀과 품질관리팀의 이름도 표시했습니다. 함께 만든다는 말이 누군가의 이름을 지우는 핑계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식 날 되찾은 소스병은 새 메뉴 개발실 입구에 전시했습니다. 병에 붙은 오른쪽 라벨을 떼지 않았고 제가 보관해온 왼쪽 절반도 억지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두 조각을 투명한 액자 안에 나란히 놓고 찢어진 선 사이에 작은 간격을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완전히 붙이지 않았어? 붙이면 예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요. 예전으로 돌아가기 싫니? 저는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두 조각은 원래 하나였지만 찢어진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흔적을 감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엇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보여주는 선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첫 생산일, 어머니는 새 앞치마를 입고 공장에 왔습니다. 직원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자 어머니는 어색하다며 웃었습니다. 완성된 소스를 맛본 뒤에는 바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조금 싱겁다. 생산팀장이 긴장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요즘 짜게 먹으면 안 돼요. 내 건강이랑 손님 입맛은 다르지. 우리는 염도를 높이는 대신 된장 향을 조금 더 깊게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시제품을 맛본 어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저는 시장 가게에서 늦은 밥을 먹었습니다. 새 소스를 넣은 불고기와 된장국,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밥그릇에 고기를 계속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만 줘요. 제 그릇 넘치겠어요. 그동안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 저는 어머니 그릇으로 고기 한 점을 옮겼습니다. 엄마도 먹어요. 어머니는 고기를 먹다가 웃었습니다. 이제는 내 밥도 내가 먼저 챙겨야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함께 웃었습니다. 제가 되찾은 것은 소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지분과 돈만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야 했던 이름, 남편 뒤에 두었던 제 이름, 그리고 누구의 허락도 없이 제 삶을 선택할 권리였습니다. 가게 벽에는 순잔의 장맛 첫 제품의 라벨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제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더는 서랍 안에 숨겨져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장식하는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국을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익숙한 된장 향 뒤로 배의 단맛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처음 소스를 만들던 날과 비슷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덜 달았고 조금 더 깊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좋았습니다.
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놀람이 아니라 의심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 아이, 누구 아들이야?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잖아. 당신이 물을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명숙 여사가 몸을 휘청거렸습니다. 수행원이 다가가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뿌리치고 지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얘야, 얼굴 좀 보자. 다가오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단단해지자 명숙 여사가 멈췄습니다. 서연아,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7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시 친정에 가 있으라고. 집안이 조용해지면 다시 부르겠다고. 하지만 저는 친정도 없었고 그 집에서 나간 뒤 누구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태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유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코트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흰색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법당에 바칠 소원문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네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등남 성취, 아들을 얻게 해달라는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7년 전, 저 역시 아이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는 아이보다 먼저 남편의 믿음을 원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봄, 명숙 여사는 아침 식탁에서 제게 달력을 내밀었습니다. 날짜마다 붉은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번 달 배란일이 이때라더라. 병원에서 알려준 날짜니까 태준이 출장도 조정하게 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이야기는 제가 태준 씨와 알아서 할게요. 네가 알아서 해서 3년 동안 소식이 없잖니. 맞은편에 앉은 태준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 내가 집안의 외아들이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니? 태주는 제 손등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우리는 아이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사람이 끝까지 제 편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태주는 원래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29살에 갑자기 세강유통의 경영을 떠맡았습니다. 명숙 여사는 아들을 지키겠다며 회사 인사부터 결혼 문제까지 모든 일에 관여했습니다. 그런 태준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와 결혼했을 때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결혼식 날 손을 잡아줄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명숙 여사는 그런 저를 처음 본 날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배경도 없는 아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 견딜 수 있겠니? 그 질문에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는 제 옆에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평생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자 명숙 여사의 불만은 제 출신과 성격을 넘어 제 몸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웃지 않으면 예민해서 아이가 안 생긴다고 했고 웃으면 속도 모르고 태평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회사 일을 계속하면 몸을 돌보지 않는다고 했고 일을 그만두면 집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서유라가 자주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세강유통과 오래 거래해 온 세림의료재단 이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명숙 여사는 어릴 때부터 유라를 봐왔다며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유라는 회사의 사회공헌팀 자문을 맡았다는 이유로 태준의 사무실에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부터 태준이 그녀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라가 직접 끓였다는 전복죽을 들고 태준의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마침 저는 남편에게 서류를 가져다 주러 갔다가 복도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저녁도 못 드셨다고 해서요. 서유라 씨.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런 건 비서실에 맡기세요. 그냥 걱정돼서. 제 걱정은 제 아내가 합니다. 문이 열렸고 유라는 죽이 든 보온통을 품에 안은 채 나왔습니다. 저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표정이 잠깐 굳었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 언니 오셨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그녀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준이 선을 그어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물었습니다. 유라 씨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 태준은 피곤하다는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그 사람 마음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 어머니는 유라 씨를 많이 좋아하시잖아. 어머니가 좋아한다고 내가 좋아해야 해? 그는 차를 세우고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서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나는 너와 결혼했어.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태주는 그때 정말 저를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지킬 만큼 강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숙 여사는 어느 월요일 아침 저를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예약은 이미 잡혀 있었고 검사 항목도 제가 모르는 사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 호르몬 검사까지 마치고 나오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결과가 나오면 일주일 뒤 부부가 함께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초음파로는 크게 걱정할 소견이 보이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배란 주기가 불규칙할 수 있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